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부분 네 가지의 사화 발생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연산군 때 두 가지의 사화가 일어났었어요. 그렇죠? 무호사화와 네, 갑자사화였습니다. 무호사화는 김종직의 조의제문 초나라 의제에게 보내는 조문 때문에 이거 우리 세조, 우리 증조부님 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살인세력이 대거 화를 입었던 사건이 무호사화였고요. 갑자사화는 무엇이었습니까? 맞아요. 이 연산군의 어머니 패비 윤 씨를 누가 폐위시키는데 동의하였느냐라고 하면서 요거는 살인세력뿐만 아니라 훈구 세력들도 대거 화를 입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이후 중종 때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중종 때는 네, 중종 스스로가 등용했었던 정말 개혁 정치가였던 조광조의 세 가지 업적이 있었죠. 첫 번째, 네, 위훈 삭제, 소격서 폐지, 현량과 네, 추천제라 그랬어요. 일종의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는 데 있어가지고 추천한다는 거야. 똑똑한 관리는 추천할수록 좋아. 그치? 그게 현량과였는데 이 중종이 등용했던 조광조 결국에는 위훈 삭제를 계기로 살인 세력과 함께 조광조를 유배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기묘한 기묘사화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 그리고 또 뭐였죠? 명종 때 네, 이게 대윤과 소윤으로 나눠져가지고 외척끼리 다툼이 발생했었어요. 을사사화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 네 가지의 사화에서 살인 세력들이 대거 화를 입었지만 그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향촌사회에서 향촌 자치 규약, 약속이 있었죠. 향약을 통해서 점점 향촌사회에 영향력을 키워갔던 이 살인 세력은 드디어 정계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쵸? 정계에 진출하게 된다. 이후에 선생님이 말씀을 드렸던 거 선조 때 이제 두 파로 갈라지게 되는데 이 사림이라는 세력이 서인과 동인으로 나눠졌었죠. 그리고 나서 광해군 때는 이 북인과 남인으로 나뉘어졌는데 특히나 이 북인 세력들 누구를 지지했어요? 광해군을 지지했어요. 이 북인 세력도 크게는 대북과 소북으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대북이 광해군을 지지했던 파고 소북은 이제 영창대군을 지지했었던 파였어요. 이 북인 세력은 광해군이 폐위되면서 축출되어 버립니다. 아시겠지요? 그리고 이 남인 세력과 서인 세력이 특히 이 서인이 주도해가지고 인조를 반정에 이르게 하였으니 서인이 앞으로는 인조 때 더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는 거야. 정치를 주도하고 남인은 참여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시죠? 자, 인조 때까지 이해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인조 다음에 어떤 왕이었어요? 어떤 왕이었죠? 맞아요. 원래 인조가 왕으로 이제 다음 왕자, 왕이 될 왕자로 세자로 책봉했던 사람은 누구였어? 소현세자였어요. 소현세자였는데 소현세자는 청나라에 다녀오고 나서부터 몸이 급격하게 안 좋아지고 결국에는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네, 북림대군이 왕이 오르게 되니 그게 바로 효종이었어요. 효종은 송시열과 함께 강력한 북벌을 이야기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송시열 대표적인 서인 세력이었습니다. 송시열, 북벌, 북쪽을 벌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에요. 이해되시지요? 북쪽이라 그러면 어디겠어, 재원아? 여기에서 조선 한반도 기준으로 북쪽은? 네, 청나라지요. 청나라를 벌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에요. 우리 인조를 머리를 박게 하면서 수치를 주었던, 굴욕을 안겨다준 청나라 복수하자라고 얘기했지만 이 북벌은 효종께서 돌아가시게 되면서 실패를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나실 거예요. 그죠? 효종께서 돌아가시고 이 현종이 왕위에 오르게 되었는데 이때 발생하는 게 두 가지의 논쟁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예송 논쟁이라고 합니다. 1차는 효종께서 돌아가셨을 때 발생을 합니다. 이 예송 논쟁이라는 건 예복을 입는 기간, 한마디로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두고 다투게 되었던 것이에요.
효종께서 돌아가셨으니 이 서인 세력과 남인 세력들은 서로 이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일단 서인 같은 경우에는 성리학을 굉장히 중시했어요. 이거 무조건 성리학적으로 다 따라야지 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남인 세력들은 아니 지금 효종께서는 왕이었잖아. 그 성리학적인 율법이 뭐가 중요해? 왕이셨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야. 서인 세력들은 효종은 일단은 뭐였어? 복림대군이었죠. 복림대군, 왕으로 책봉된 사람이 아니하오니 1년만 입자. 아니 무슨 소리냐, 왕께서 돌아가셨는데 3년 입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 여기에서 승리 누가 했어요? 서인 세력이 승리를 했어요. 1차 예송 때는 서인 세력이 승리를 했고 2차 예송 때는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2차 예송은 효종의 비께서 돌아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장렬왕후 이 예복을 얼마나 입어야 되는가, 예복 입는 기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 서인은 9개월을 얘기하고 남인은 1년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남인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종 때 있었던 예송 논쟁을 통해 가지고 이제 누가 집권하는 거야? 남인이 주도하게 된다. 여기까지 기억나실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지워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빠르게 쓰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리고 남인이 주도하고 있는 정세 상황에서 숙종 때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숙종 때는 3번에 뭐가 있었습니까? 환국이 발생합니다. 정치가 바뀐다는 거야. 정권을 가진 사람들이 휙휙휙 나라가 뒤집히듯이 바뀐다는 것인데요. 첫 번째, 환국. 두 번째, 환국. 세 번째, 다 이제 기역시옷 환국, 기역시옷 환국, 기역시옷 환국입니다. 제일 첫 번째 환국이 뭐였을까요? 경신환국입니다. 경신환국이 발생해서 남인이 주도했었는데 이제 누가 주도해? 네, 서인이 주도하게 돼요. 남인 세력이 대거 축출되는 사건, 경신환국이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귀 쫑긋 세우고 들어주세요. 지금부터 새로운 진도 나가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발생했었던 것은 우리 일단은 숙종의 여인이 있었다는 거를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숙종은 4명의 부인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명릉에도 이 4명의 부인과 함께 잠들어 계십니다. 자, 특히 우리가 숙종의 여인 하면 딱 기억나는 사람이 누구야? 인현왕후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희빈장씨가 될 수도 있어요. 희빈장씨는 여러분들 최초로 후궁 출신에서 왕비까지 올라간 사람이야. 그리고 폐위까지 당했지. 그래서 숙종이 희빈장씨를 보고 법을 만들어. 법적으로 후궁들은 왕비가 될 수 없게 법을 정하게 됩니다. 희빈장씨는 희대의 악녀로 남아있는 거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인현왕후를 정말 많이 괴롭혔어요. 인현왕후는 숙종의 둘째 부인이었단 말이야. 이 외에도 이제 인원왕후가 있었고 그리고 인경왕후가 있었는데 이 둘째 부인이었던 인현왕후를 너무너무 괴롭히게 되니 인현왕후께서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시고 이제 별세를 한 다음에 인현왕후의 생일상을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숙빈 최씨입니다. 희빈 장씨가 아들을 낳았네요. 이 아들을 세자로 책봉하라 라고 하면서 남인 세력과 희빈 장씨가 힘을 합쳤던 사건이 바로 기사환국입니다. 기사환국 때 장씨, 장희빈과 장희빈의 아들 훗날의 경종이 되는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아들 경종을 세자로 책봉하라 라고 하면서 누구를 폐위시키냐? 이 인현왕후를 폐위시켜 버립니다.
너무해요. 어떻게, 후궁이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번에는 또 서인 세력이 집도해서 다시 이제 정계를, 야, 이거 뭐야? 장희빈 얘 뭐야? 정신 나간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시 마지막 갑술한국을 통해 서인 세력이 주도하게 되고, 그리고 폐위되었었던 인현왕후를 다시 복위시킵니다. 정말 인현왕후의 인생은 너무 굴곡지죠. 그렇죠? 폐위가 됐다가 다시 왕비의 자리로 이제 올랐다가 이게 참 굴곡진 스토리입니다. 이렇게 3번의 환국 끝에 이제 다시 서인 세력이 집도하는 듯 보였으나 서인 세력도 분파하게 됩니다. 서인 세력이 나눠지게 된다는 거야. 어떻게 나눠질까? 소론과 노론노론한 노론입니다. 자, 소론과 노론으로 나눠지는데 여기에서 성리학적인 공부를 조금 더 중시했던 사람들이 누구였을까? 노론일까? 소론일까? 소론이 성리학적인 공부를 더 많이 하고 대의명분을 중시했던 게 소론이었어요. 그리고 노론은 대의 명분보다는 뭘 더 중시해요? 실리를 추구했었던 것이죠.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희빈 장씨가 누구의 어머니시라고? 경종의 어머니가 된다. 그리고 숙빈 최씨, 인현왕후가 이제 서거하고 나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왕실에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까? 궁인이었어요. 궁에 있는 사람. 궁인이었는데, 숙종으로부터 이제 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숙종이 이제 숙빈 최씨를 선택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승은을 입어서 이 사람도 아이를 갖게 되니 그 아이가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연인군입니다. 연인군. 이렇게 얘기하면 대체적으로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 이 연인군이 훗날에 영조가 됩니다. 아시겠지요? 그렇다면은 이 경종 다음 해가 영이잖아. 숙경영이잖아. 그치? 숙경영이잖아. 사람들이 노론이랑 소론으로 나눠져가지고 경종이 왕이 되는 게 맞다. 아니다. 연인궁이다. 이렇게 지지하는 파가 나뉘어지게 되거든요. 일단 소론은 경종을 지지했어요. 경종을 지지했고 노론은 연인궁을 지지했습니다. 이렇게 파가 날리게 되면서 경종 이후 영조 때로 가게 되고, 영조는 무엇을 세운 사람으로 유명해요? 탕평비라고 하는 비석을 세운 걸로 굉장히 유명하죠. 여기서 탕평이라는 거 뭐야? 탕탕평평. 다른 사람의 뭘 보지 않겠다는 거야? 당을 보지 않겠다는 거야. 너네들의 당파가 어찌 되었든, 너네들의 학파가 어찌 되었든, 나는 너네들이 능력만 있으면 두루 등용하겠다. 탕평책을 펼친 사람입니다. 숙종도 마찬가지로, 숙종도 처음에는, 야, 이게 환국이 무슨 일이야. 3번의 환국이 발생하게 되니까 무슨 생각이 드는 거야. 이러지 말고 다들 사이좋게 지내. 두루 등용하자. 라고 하면서 숙종 때도 탕평론이 제기되었어요. 탕평론이 제기되었으나 아쉽게도 이 탕평론은 제기만 되었을 뿐 실행되지는 못했습니다. 이 탕평책으로 실질적으로 운영하게 되는 사람 바로 영조 때부터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지요?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면은 참 영조가 이제 영조랑 경종이랑 동시대 사람이잖아. 경종이 이제 죽어요. 경종이 죽게 되니까 경종을 이제 독살했다. 영조가 경종을 독살했다. 연인궁이 왕위에 오르려고 경종을 독살했다라고 얘기를 한 거야. 어이가 경종은 이제 대추나 이런 것들을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계속 밥상에 그 연인궁이 올렸다 이거지. 그래서 독살을 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영조 때는 이민자의 난임과 그리고 나주 괴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여기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다시 돌아와서 영조의 즉위 기간
1724년부터 1776년까지였습니다. 굉장히 오래 집권하셨죠. 자, 영조께서는 탕평 정치와 개혁 정치 그리고 민생 안정에 중시했던 사람이었어요. 이분께서는 탕평, 아까 얘기했다시피 탕평비를 건립합니다. 탕평비를 건립하게 된다. 탕평비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희들의 당에 상관없이 나는 두루 너희를 등용할 것이야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야. 야, 노론이든 소론이든 중요하지 않아. 너네들이 날 싫어하든 좋아하든 나는 너네가 능력만 있으면 등용할 거야 라고 얘기하면서 이것을 지지하는 탕평파들, 탕평파 중심의 전국을 운영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라의 전국을 운영하게 되었다. 자, 그리고 이 영조께서 또 요것도 했어요. 지금 조선 후기로 점점 가고 있잖아. 노비가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 한마디로 조선 사회는 법제적으로 뭐라 그랬어요? 양천제라 그랬죠. 양인과 천인이 있다 그랬잖아. 이 양인 안에 양반도 있고 서양민도 있고 평민도 있고 다 있단 말이야. 근데 점점 이 양인의 수가 부족한 거야. 천인이 늘어나는 거야. 그래서 이 양인의 수를 확보하고자 요것도 시행을 했습니다. 바로 노비 종목법이에요. 이 노비종목법은 어머니가 양인이면은 노비 너도 양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야. 자식도 양인이다. 어머니 모자예요. 아시겠죠? 어머니의 성을 따른다. 어머니를 따른다. 어머니가 양인이면 자식도 양인이 되는 게 노비종목법입니다. 이게 왜 시행을 했겠어? 나라의 세금을 보다 더 순탄하게 걷기 위해서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많아야 할 것 아닙니까? 맞지요? 적고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양인의 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시행하게 되는 게 바로 노비종목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그리고 탕탕평평하게 모든 사람들을 고루 등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권한이 축소돼야 돼요. 자, 잘 들어. 행정기관 6조가 있었죠. 2호 예병 현공 중에서 인사를 담당하는 조는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2조였습니다. 2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거야. 관리를 등용하고 채용하는 게 가능했었던 그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2조 전랑의 권한. 2조 전랑의 권한을 약화시킨다. 이렇게까지 고루 등용시킬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보면은 계속 관리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 고루 등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여러분들 당은 서로가 양당제, 미국도 양당제고 우리나라도 양당제잖아. 당이 두 당이 있어가지고 서로를 견제하고 때로는 서로를 가르치고 이렇게 하는 게 맞단 말이야. 야, 너네 이거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국정을 운영하는 당이 한 군데면은 뭐가 이루어져요? 독재가 이루어져요. 우린 독재를 여기에서 전제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 들어봐. 중국도 북한도 마찬가지로 집권하고 있는 당이 하나잖아. 이렇게 단일 당의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다. 점점 국정이 일당 하나의 당이 독재를 하는 전제화가 되고 있으니 이 문제를 막고자 계속 관리들을 두루 등용하려고 했던 것이자 이 일당 전제화 관리들이 어디를 중심으로 점점 이렇게 세력을 키워갔냐면 바로 서원이었어요. 서원을 중심으로 점점 세력을 키워갔었다. 그렇기 때문에 서원을 정립하게 되는 것이죠. 서원 정리까지. 서원을 정리하게 되었다. 이렇게까지도 이해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영조께서는 정말 나라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 계속 어떻게 했었다? 계속 관리를 두루 등용해서 이 국정의 밸런스를 맞추려고 했었던 인물이다. 아시겠죠?
그리고 너무 이제 죄인을 가두는 법이나 막 죄인한테 이렇게 가혹하게 형벌을 내리는 것도 제한을 해요. 가혹한 형벌 제재한다. 보시면은 대표적으로 뭐 사형수, 삼심제 이런 게 예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사형수, 삼심제. 사형하기 전에 3번은 고려해본다. 사형수, 삼심제 등이 있었고요. 가혹한 형벌들을 제지했다, 폐지했다라는 표현으로 바꿀게요. 죄송합니다. 폐지했다라는 표현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폐지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만 더 할게. 7번까지만 하고 영조 끝내보도록 할게요. 영조께서는 속대전을 편찬합니다. 우리 조선 전기에 만들어진 조선시대의 법전 무엇이 있었죠? 네, 경국대전이에요. 경국대전은 어느 왕 때 만들어지기 시작하였나요? 세조 맞죠? 세조께서 만들기 시작해가지고 언제 보급됩니까? 네, 성종 때 완성이 되어 보급된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얘들아, 세조, 태정, 태세, 문단세, 얘 성이잖아. 3대에 걸쳐가지고 만들어진 것 치고는 너무 이른감이 있어. 빠져있는 내용들도 있겠지. 그렇죠? 네. 빠져있는 내용들도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부속적으로 이 법안이 더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속대전이 편찬이 됩니다. 속대전 편찬. 그리고 국조 오레이의 속편이었던 속오레이도 편찬이 되는 것이죠. 속대전, 속오레이, 편찬. 속오레이는 국조 오레이의 속편이 된다. 8번까지만 할게요. 미안합니다. 자, 8번. 영조께서는 신문고를 부활했어요. 신문고는 뭐야, 얘들아? 네, 이방원 때에 만들어졌어요. 사람들의 이 억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구두구두구두구 울렸었던 것이란 말이에요. 조선왕조 500년 중에 이 영조 때가 가장 신문고가 많이 울렸다고 합니다. 근데 선생님 생각은 좀 그래요. 아마 정조께서도 올해 조금 더 사셨다면은 정조 때도 이 신문고가 더 많이 울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영조와 정조께서는 이 민생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았던 분들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영조 이해해 보셨나요? 좋습니다. 자, 영조 다 적으셨다면 바로 지우고, 자, 정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영조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사도세자라고 하는 아들이 있어서, 세자잖아? 그냥 군이 아니야. 세자죠. 왕으로 책봉이 됐었는데, 다음 이제 후대의 왕으로 책봉이 되었었는데, 바로 1762년에 발생했었던 이모군란 아닙니다. 이모화변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가지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들 이때부터는 시파와 벽파로 나눠져요. 이 사도세자가 왜 갑자기 죽었냐면은 아까 선생님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눠져 있었다 그랬죠. 노론 출신의 노론의 사주를 받았던 거죠. 노론의 사주를 받았던 나경영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경연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나경원이지. 죄송합니다. 발음 잘해야 돼, 지금. 비슷한 이름에 정신이 있어서. 나경원. 네, 나경원이 이 사도세자의 비행을 담아가지고 비행 10조를 상수로 올리는 거예요. 사도세자의 이 비행. 아, 이 사람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짓을 했다고요? 라고 하는 이 비행 10조를 올리게 되니 이에 따라가지고 벽파는 사도세자가 이 비행 10조로 인해가지고 아버지였던 영조가 귀주에 가둬가지고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 우리 벽파 세력들은 사도세자의 죽음은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야. 대부분이 이제 노론 세력이었습니다. 대부분이 이제 노론이었고, 사도세자의 죽음 당연하다.
아이, 당연하지. 그렇게 죽어야지. 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사람들이었었고요. 시파는, 야,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람을 그냥 죽이는 것도 아니고, 가둬가지고 굶겨 죽이는 게 말이 되니? 라고 하면서, 사도세자의 죽음이 지나치다라는 파로 나뉘어지게 됐었던 것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도 정조께서 사도세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알고 있잖아요. 그치요? 그리고 나서 이 정조가 사도세자의 아들로서 이제 재기를 하게 되게 됩니다. 정조. 자, 정조 재위 기간 1776년부터 1800년입니다. 길지 않다라는 거, 영조에 비해서 길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조와 함께 탕평 정치와 개혁 정치를 이끌어갔던 개혁 군주십니다. 자, 정조는 심지어 여기에 더불어서 왕권을 강화하는데도 힘을 씁니다. 왜냐하면 영조 때랑은 결이 조금 달라. 정조 때는 적이 너무 많았어. 특히나 이런 벽파, 노론 세력들이 정조를 좋아하겠어요? 아니죠. 정조는 딱 재위하자마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사도세자의 아들이다. 이러니까 노론 세력들, 벽파 세력들 어떻게 생각하겠어? 머리 다 빠질 것 같은 거야. 너무 죄송한 거거든. 헐, 큰일 났다. 나 이제 내 정치 생활 이제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럴 것 같으면은 정조 죽어! 정조 죽어! 엄청나게 많은 자객을 보내요. 조선 왕조 중에서 가장 많은 자객에 시달렸던 사람이 정조야. 물론 고종께서도 자객에 많이 시달리셨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다른 나라 자객도 아닌 우리나라의 바로 옆에서 신하들이잖아. 어떻게 신하들이 이런 짓을 하냐는 것이지. 그러면서 시파와 벽파로 나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만약에 정조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해봐. 내가 만약 정조라면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당연하다고 얘기하고 우리 아버지의 죽음을 조롱하는 이 노론 세력들은 다 어떻게 하고 싶어? 죽여버리고 싶죠? 하지만 정조께서는 등용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탕평책을 펼치십니다. 각 분당의 주장이 옳고 그른지를 따라가지고 이거 괜찮은데? 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탕평을 추진합니다. 적극적인 탕평 추진.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탕평을 추진하였었다. 그러면서 고루 관리를 등용하려고 그랬고요. 심지어는 어떻게 했냐면 소론과 남인 세력들이 안 그래도 더 많을 거 아니야. 이 정조를 지지했던 사람들은 소론과 남인 계열 사람들이 있었어도 이 사람들은 정계에서 배제당했었거든. 같이 데리고 와가지고 등용을 시키는 거지. 그러면서 만약에 내가 관직에 올랐는데 이거 봐라. 완전히 저기 나가리 된 저기 남인 세력들 아니야? 소론 세력들 아니야? 이래 버리면은 그 이야기를 꺼낸 사람, 다른 당을 견제한 사람을 관직에서 폐위시켜요. 관직을 끌어내려 버리는 거야. 관직을 빼앗아. 그러면은 내 관직을 지키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 하면 돼, 안 돼? 안 되겠죠. 그렇게 강력하게 이제 탕평 정치를 펼치신 분이다. 그리고 왕실 도서관이 되는 규장각을 설치하세요. 규장각은 정조 1년 때, 정조께서 재위하자마자 1776년 때부터거든요. 이때 규장각을 설치하게 됩니다. 창덕궁 후원에 위치해 있죠. 그리고 외규장각은 어디 있습니까? 외규장각. 여러분들 병자호란 들어봤죠? 병자호란 뭐예요? 프랑스 군대와 우리나라가 강화도에서 땅땅 이렇게 부딪혔던 사건이었잖아요. 네? 병자호란. 병자호란이네. 병인양요. 네, 병인양요. 죄송합니다. 병자호란이라 그랬나요? 네, 병인양요죠. 병인년의 양놈들이 난을 일으켰다. 병인양요란 말이에요. 이때 외규장각, 강화도에 있었던 외규장각은 바깥 외자야. 규장각 외에도 있다는 거야. 여기 외에도. 거기에 있었던 우리 조선의 을괴들을 싹 다 가지고 갔었잖아. 그죠? 프랑스가.
아직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외교장갑과 교장각의 차이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장각 설치를 했었습니다. 이후에는 창덕궁 후원에 설치를 했지만 강력한 정치기구로 육성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외교장각 하면은 뭐예요? 왕실 도서관이라는 내용은 어느 정도 다들 알고 있단 말이야. 여기에서 뿐만 아니라 역대 왕에 대한 이제 글과 책을 수집하는데도 수집하고 보관하였습니다. 그렇게 위해서 만들었던 도서관이었는데 이게 승정원과 같은 비서기관의 역할을 하기도 했었어요. 과거 시험을 보고 이제 주관과 과거 시험을 주도하고 이 문신들을 교육하는 데에서도 교장각의 역할이 있었다. 단순한 우리 학교 1층에 있는 도서관이 아니다. 아시겠죠? 대부분 학교 도서관은 1층에 있잖아. 그죠? 아니야? 아니야? 선생님은 지금 초중고등학교 내내 1층에만 있었어. 책이 너무 많아서 그랬나? 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정주의 업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초계 문신제를 실시하시는 분이죠. 초계 문신제. 초계 문신제는 1781년 정조 5년 때 실행이 됩니다. 스스로 이제 초월적 군주로 군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내가 신하들을 재교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요거 조금만 더 여기 밑에다가 쓸게. 37세 이하의 이하라고 하는 게 맞겠죠? 37세 이하의 방하관 중에 젊고 능력 있는 문신들을 의정부에서 조선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장각에서 교육을 시킨 다음에 위탁교육을 해서 40대가 되면은 이제 졸업을 시키는 초계 문신제가 있었어요. 젊다는 키워드를 기억을 해. 젊고 능력 있는 문신들을 이제 의정부에서 문신들을 뽑아가지고 교장각에 위탁교육을 시켜. 교장각에서 위탁교육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초계 문신제 40살이 되면은 이제 졸업을 시키는 거야. 알겠어? 자, 초계 문신제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도 수원에 있으니까 또 알죠? 수원에 뭘 건설했어요? 네, 화성을 건설합니다. 수원에 도시 건설을 했다, 화성을 축조했다 라는 이야기, 정치적이고 군사적 요충지가 되는 상업을 목적으로 했었던 이 화성을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조께서 이제 자신의 정치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화성을 축조하셨던 것이었지요. 자, 그리고 상업 발전을 위해서 금난 정권을 폐지합니다. 금난 정권 폐지. 금난 정권, 난전의 권한을 금한다라는 것이야. 원래는 이제 국가에서 승인받은 그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나라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던 상인들. 이 상인들이 시장에 나가가지고 장사를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어떤 권한이 있었냐면, 우리 뭐 길에서 배추를 팔거나 물을 팔거나 열무 30단을 이고 팔고 계시는 분들이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국가의 허락을 받아서 받지 않았어. 받지 않았지. 그러면 엎어버려. 너 누가 여기서 마음대로 장사하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상인들이 장사를 하는 것을 보는 거. 그걸 감시하고 관리하는 게 난전의 권한이었단 말이야. 요 난전의 권한을 폐지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상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상인활동을 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바로 금난정권 폐지, 상업을 위한 활동이었다라고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것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은 아니야. 한 두 가지가 더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죠? 왕을 호위하기 위한 왕실 호위무사들, 장용령을 설치해요.
장용령 설치, 장용령을 설치한다. 정조께서는 정말 많은 시간 동안 뭐에 시달렸다 그랬어? 자객에 시달렸다 그러잖아. 누가 언제 정조를 칠지 몰라. 정조께서는 항상 활 연습을 하셨단 말이야. 활 쏘기를 좋아하셨다라고 하는데 사실 활 연습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언제 누가 나를 죽이러 올지 모르는데 그런 두려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야? 참 좋은 세상이야, 그치? 얘들아? 우리는 죽을 걱정도 안 해도 되잖아? 정조께서는 계속 걱정하셨다고? 그래서 이렇게 활을 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힘을 기르지만 혼자서의 힘으로는 부족해. 그래서 왕실 호위무사가 되는, 호위기사가 되는 장용령을 설치하였다. 여기.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영조께서 경국대전의 이 속편, 속내용이 되는 무엇을 편찬했다 그랬지? 경국대전의 속편, 영조 때 만들어진 거. 속대전을 편찬했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 정조께서는 대전 통편을 만들어. 대전을 통편집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우리 할아버지 영조께서 만들어준 속대전 너무 좋은데 요거 내용을 한번 다 취합을 해가지고 더 추가를 해야겠어. 이 경국대전 속대전을 통편집한다. 대전 통편 편찬. 시험 문제 1타입니다. 당연히 영정조의 업적은요 외우셔야 되는 것이고요. 영조께서 속대전을 만들고 정조 때 대전 통편 그리고 고종 때 대종 회통까지 요 네 가지는요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것이에요. 아시겠지요? 영조 때 속대전, 정조 때 대전을 통편집했다. 대전 통편 요렇게까지 해보고요. 자, 그리고 나서 정조가 돌아가십니다. 정조가 돌아가시면서도 걱정이 되게 많으셨지요. 어린 아들이 있어요. 어린 아들 순조가 있어요. 이 순조가 왕에 오르고 나서부터는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굉장히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정조에 믿을 수 있는 가신이었던 김조순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김조순은 놀랍게도 노론이었어. 노론파였지만 노론인데도 불구하고 사도세자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던 노론이었단 말이야. 그리고 정조를 되게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 정조도 그를 많이 아꼈어. 그래서 김조순한테 이 순조를 부탁합니다. 순조를 부탁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김조순은 물론 정조의 신하로 있었을 때는 정말 열심히 정조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던 신하였는데 이 순조가 어리잖아요. 12살이었어. 12살이면은 여러분들보다 한참 어린 나이잖아. 그치? 여러분들보다 어린 사람이 왕에 오른다고 생각해봐.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순조의 할머니께서 수렴천정, 대리 정치를 하는 거야. 내가 대신 정치를 한다는 거야. 수렴천정을 하시다가 이후에는 돌아가시고 나서는 김조순을 비롯한 안동 김씨 세력들이 대신 정치를 하는 세도 정치로 접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순조부터는 약 60년, 3대 60년에 걸친 세도 정치 시기입니다. 세도 정치부터 가볼게요.